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 174페이지 지소를 봅니다. 법률행위 지소. 어, 18세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00만 원 받고 그리고 3월 2일 날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오토바이를 인도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계약에는 하자가 있냐 없냐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데,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자죠.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어제 저번 주에 배운 그 기본 이론에 의하면 취소 가능이다 이랬다. 아까 우리 취소 가능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을은 인도를 받는 순간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값도 1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월 1일 날 다시 매매를 통해서 200만 원 받고 그 오토바이를 제3자 병에게 팔고 인도를 해주면 병도 소유권을 가져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5월 1일 날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법정 대리인은 이 취소 가능한 행위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아까 배운 대로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취소를 통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소를 배우고 있죠. 그러면 A나 갑이 상대방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할 때 합의하여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죠. 그 성질이 뭐니까? 행성권이니까. 행성권이니까. 그리고 이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다. 그죠?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럼 이제 소급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을에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될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리면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있어 없어? 근거가 없어져 버리죠.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취소 가능한 유동적 유효죠. 유효인 계약에 근거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취소를 통해서 이 계약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을이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나무 오토바이를 가 있고 갑도 역시 근거 없이 나무 돈 100만 원을 가 있고 꼴이 있는 데니까 이제 어떻게 돌려줘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은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땅을 돌려줘야 돼. 그래서 A나 갑이 취소를 하고 을을 상대로 돈을 100만 원 주면서 오토바이를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세요 하니까 을이 뭐래? 한 달 전에 팔고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갑이나 병은 갑이나 A는 병을 상대로 다시 뭐래?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어졌으니까 그자로부터 사가지고 니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돌리도. 그러니까 이제 병이 하는 말이,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이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못 돌려주겠다. 그것이 될 거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때 이제 절대 상대를 따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하자는 절대적 무효 취소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뭐야? 미성년이라는 당사자에 대한 문제죠. 따라서 이거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안 되고, 따라서 병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되받아갈 수 있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할까? 을로부터 매매대금 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받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뒤처리를 한다. 여기까지가 취소 가능의 뜻입니다. 그래서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는 그렇게 이제 행성이 되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취소를 누가 할 거냐? 취소권자가 문제인데요. 이 취소권자는 딱 법률에서 정해진 자가 있다. 그죠? 그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외우시면 돼. 제하, 대성 이렇게 왔다. 그죠? 제하, 대성이 무슨 말이냐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하는 뭐냐면 하자 있는 의사보실한 자. 대는 뭐냐면 그 대리인, 성은 그 성계인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가 지금 문제다. 그죠? 대리 중에는 보면 임의 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법정 대리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임의대리는 수권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소권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 법정 대리는 아무 제한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취소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취소를 하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 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다 돌려주는 뒤처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취소.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민법상 취소 사유는 4가지가 나와 있죠.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요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소권자는 제하, 대성 이랬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제한 능력자, 2번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포실 자 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자 있는 의사포실 자. 그다음에 3번에 대리인. 근데 임의대리는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승계인 있죠. 승계인은 뭐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하 대상만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취소의 상대방은 첫째 줄, 계약의 취소에서 상대방은 당사자이다 되는데, 이런 놈이 조금 헷갈리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3월 1일자 계약이 있고 4월 1일자 계약이 있고, 계약이 2개인데 A나 갑이 취소하려고 하는 계약은 몇 월 며칠자 계약이다? 3월 1일자 계약이죠. 요 계약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 계약을 문제 삼아서 취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 1일자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3월 1일자 계약의 상대방인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지, 지금 현재 소유자인 전덕자 뱅을 상대로 취소할 것은 아니다. 뱅은 매매 계약을 아무 하자 없이 맺었기 때문에 뱅이 뱅을 상대로 직접 취소를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절대적 취소니까 뱅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뱅을 상대로 직접 취소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는 항상 하자에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가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상대방인 을이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되어 있죠. 그 말은 5월 1일 날 취소권을 행사하면 3월 1일로 소급해서 계약을 안 맺은 걸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맺은 걸로 되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효과 밑에 3자의 관계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니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무슨 취소예요? 의사포시의 하자로서 인한 취소니까 상대적 취소고, 그때는 선의 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무슨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이기 때문에 아까 절대적 취소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나 상대와 다르죠. 그리고 주고받은 것은 전부 다 돌려준다. 이게 뭐야? 근거 없이 이득을 취한 거니까 돌려준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원칙을 보니까 소급해서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행지인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이행을 한 상태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는 말이 있죠. 추인이란 말은 취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추인을 의미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추인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똑같아. 그러면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데 상태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추인의 개념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취소권이란 권리는 누구만 포기할 수 있다? 권리는 항상 권리자만 포기할 수 있지, 내가 남의 권리를 대신 포기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취소권 포기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지.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을 하는 사람은 취소권자다. 그래서 취소권자와 추인을 하는 사람, 즉 추인권자는 사람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취소는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미성자도 을한테 가서 2달 전에 맺은 계약 취소합시다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18세 미성년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18세 미성년자에게 추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꼴이 돼요? 미성년자 스스로 혼자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꼴이 되니까 미성년자 보호제도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미성년 상태에서는 지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가 한 살 더 먹었죠. 19살이 됐어. 그럼 이제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를 찾아서 작년에 맺은 계약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갑이라는 동일이인데 상태는 지소를 할 수 있는 상태는 미성년 상태에서도 지소할 수 있지만 추인은 성년자가 된 이후에 추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도 지소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뭐야? 그 하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차고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추인을 하지. 그 사실을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추인을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항상 완벽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지소 사람은 같지만 지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사람은 같지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는 다르다.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이 지소권자, 추인권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 지소하듯이 말로 하든 글로 쓰든지 방식에는 제한이고요.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지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겠죠. 그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인이란 지소할 수 있는 범위를 지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의하여 이제 지소권이 포기된 상태니까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추인은 지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성년자 돼야 되고 사기, 차고, 강박을 당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그런 제한이 없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 이래가지고 법정 추인이 나와 있는데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동 속에 일정한 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법정 추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매매 계약을 맺고 미성년자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5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5일 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어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5일 날 미수금 50만 원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미수금 50만 원을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그 행동 속에는 어떤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맺은 이 계약을 인정하겠다, 깨겠다. 인정을 해줄 테니까 미수금 50만 원을 주세요. 이런 뜻 아닙니까? 따라서 미수금 50만 원을 법정 대리인이 받아가면 그때는 이 하자 있는 계약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완벽한 계약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법정 추인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소권자가 별도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추인이 된다.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울 거예요. 전담, 강경, 이치 이렇게 외울 건데 지금 그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전담, 강경, 이치라는 민법 145조에서 정한 6개 중 1개의 행동을 하면 법에서 정한 행동이죠. 법에서 정한 6개 중 1개의 행동을 하면 그 행동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인의 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인하겠다라고 맹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추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미수금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지소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인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효과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양가로 반가로 이번에 요건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명까지 6개를 나중에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소 원인 종료해야 되고 이에 유보가 없을 거가 되는데 이거는 본 수업 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정 추인 말고 그냥 임의 추인에 대해서 쭉 보시고 그래서 법정 추인의 개념을 잡으시고 그래서 6개 중 1개의 행동을 하면 그 속에 추인의 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인이 된다까지 봤고요. 그 밑에 단기 소멸 기간은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7페이지에 부관을 봅시다. 이 부관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종칙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파트인데 이때껏 봤던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하고 총칙이 이런 구조로 짜여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봅시다. 먼저 출발점이 이거예요. 법률행위입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이 우리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그죠? 요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1단계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이걸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일단 법률행위라는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하자가 있는 집인지 그걸 따지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요 2단계가 효력요건 단계예요. 그래서 효력요건을 따져보니까 이 효력요건은 1단계 성립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인데 첫 번째 본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합성인데 내면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이 가지를 완벽하게 하면 효력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돼. 그 효력이 뭐예요? 권리 변동입니다. 그래서 요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면 돼. 법률 자리를 묶어가지고 채권을 내면 채권 행위를 하면 권리 자리를 채권이 변동되고 물권 행위를 하면 물권이 변동되고 신분 행위를 하면 신분이 변동되는 이렇게 이제 바꾸는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했을 때 권리 변동이 생긴다를 약간 그림으로 나타내면 권리 변동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가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다. 그죠? 그런데 효력 요건에 하자가 생겼어. 하자가 생기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고 그대로 주저앉은데 그 주저앉은 법률행위를 무효 내지 취소 가능이다 이렇게 연습했죠. 그죠? 근데 이 취소 가능은 그 의미가 성질이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효력이 있다가 나중에 추인을 하면 이 유동적 유효가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해버리면 이 유동적 유효가 소급해서 무효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을 준다. 이게 취소 가능이었죠.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될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국회에서 딱 정하기 나름이고 선택의 문제다 있죠. 그래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없는 행위라면 무효가 되고 행위능력 없는 행위라면 취소 가능이 되고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일치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거든. 그 다음에 통지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무효.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 가능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사기 강박이죠. 사기 강박도 취소 가능이 된다. 이렇게 연습했다. 그죠? 근데 이 무효 취소가 아까 줄을 쳐서 위에는 절대적 무효 취소, 아래는 상대적 무효 취소. 상대적 무효 취소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말이 붙는다 했죠. 절대적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 이제 이 권리 변동에 대해서 이제 1일 따라가면 또 살을 붙이겠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멸되기도 하는데, 요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은 본 수업 들어가서 봐도 뭐 늦지 않고요. 줄거리를 쭉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도를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은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 뭐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 이렇게 쭉 봤고 그 중에서도 여기 제일 중요하다 했죠. 타당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게 뭐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죠. 공사 정윤이의 개인적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효다. 그 부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끝나고 나면 의사표시를 배우죠.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래?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그랬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선의 3자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하자는 무조건 상대적 무효 취소. 의사표시 이외의 하자는 전부 다 몰아서 절대적 무효 취소 이러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리를 배웠다. 그죠? 오늘 우리가 대리를 배웠죠? 대리는 어디쯤 들어가냐면 대리가 하는 역할은 당사자인 권리 주체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를 대리가 도와서 뭘 한다? 법률 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야. 계약을 대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대리는 이 정도의 위치가 될 겁니다. 당사자와 법률 행위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끝나고 나면 금방 우리가 뭘 배웠죠? 무효취소를 배웠죠. 무효취소가 요거예요. 무효취소. 어떤 때는 무효가 되고 어떤 때는 취소가 될 거냐. 그 사유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배웠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효다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 무효가 끝나면 취소를 배웠죠.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지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주고받은 것은 근거 없이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지소권자는 누가 되고, 뭐 지소 행식은 어떻게 하고, 지소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이런 게 이제 쭉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지소가 끝나고 나면 추인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추인은 지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지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사람은 같지만 뭐 상태가 다르다. 그 다음에 추인 중에서 법정 추인은 당연히 일정한 행동 속에 추인의 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을 우리가 부관이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 기한은 어디다 붙냐면 법률행위에다 붙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하면 바로 권리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하면서 혹을 붙인 거야. 그 혹이 뭐다? 부관이야, 부관. 이 부관이란 것은 이 부착된 약관 이런 뜻입니다. 부착된 약관. 이 부란 말은 붙었다는 뜻이죠. 이 관이란 말은 약관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부관이라고 했는데 이걸 부착된 약관을 부관이다라고 합니다. 그 부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인 기한을 부관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관을 딱 붙여버리면 그 권리 변동에 제한이 생겨요. 그 제한의 내용은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권리 변동은 발생도 있고 소멸도 있죠. 발생을 제한하는 그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소멸을 제한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발생을 제한하는 기한을 시기를 하고 소멸을 제한하는 기한을 종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권리 변동을, 즉 효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관이다. 그리고 이 부관까지가 끝나면 이제 종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민법 종칙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종칙이 끝났죠. 그럼 이제 물권법으로 가겠죠. 물권법으로 가도 똑같아. 물권법으로 가면 그 포를 그대로 갖다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물권법으로 가면 말만 좀 붙여주면 되겠죠. 물권행위 당사자가 물권행위의 목적을 정하고 물권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뭘 한다? 법률자를 딱 빼버리고 여기다 물건을 넣으면 되죠. 물권행위를 하면 권리자를 딱 빼버리고 여기다 뭘 넣으면 돼? 물건을 넣으면 되죠.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권 행위를 완벽하게 하면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물권 행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그 물권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뭐 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물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물권이 소멸하기도 하는데, 물권의 발생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고, 물권의 변경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 이런 것처럼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물권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을 갖다 붙이면 되죠. 물권의 소멸은 목적물이 뭐 멸실, 그래서 멸공, 경포, 홍기, 소멸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혼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권법이 이제 끝나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 끝나고 나면 물권법 강론으로 넘어가서 뭐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이렇게 배우겠죠. 그죠? 그럼 이제 물권법이 끝날 거예요. 그럼 물권 끝나면 뭐가 나와? 계약법이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또 어때? 말만 바꿔주면 돼.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정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를 가지고서 계약을 맺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채권 행위를 하면, 채권 행위를 제대로 하면 뭐가 발생한다? 채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채권이 소멸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쭉 가서 붙이면 되죠. 그죠? 예, 붙이면 돼.
그런데 재건행위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뭐 대리를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재건행위를 하면서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를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유도리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민법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법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도에 맞춰서 그냥 한 개 한 개 보시면 돼. 그래서 뭐 학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서랍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서랍에다가 학장의 서랍을 열어가지고 쭉 빼가지고 학장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또 집어넣고 간행에 쭉 빼가 공부하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학정이 나오면 학정에서 빼가지고 풀면 되고 간행에서 빼가지고 풀면 되고 이러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하는 겁니다. 민법 전부를 먼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전부를 먼저 대강 보시고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 파악이 된 뒤에 세밀하게 이제 한 개 한 개를 이제 따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딱 짜여서 한꺼번에 민법이 한 손에 딱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민법적 현상도 이 기준, 이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 범위 내에서 일어나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그냥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가 민법 전체의 부분이고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관을 붙여서 하는 권리 변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 부분을 이제 봅니다. 부관을 봅시다. 그래서 그 177페이지를 보면 법률행위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렇게 읽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권리 변동이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부관인데 성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을 제한하는 거야. 권리 변동이 뭐야?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를 제한하는 것인데 발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까지 읽은 겁니다. 그다음에 부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건 내려갑니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건이라 한다. 끊고 기한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고 이 점이 조건과 기한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은 이런 겁니다. 가령 가별에게 내가 건물을 한 개 줄게 하니까 어디 받을게 둘이서 건물을 주는 정려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정려라는 법률행위라면서 깔끔하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네가 이번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줄게 이랬다 칩시다. 그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바로 어른 갑에게 건물을 달라 할 수 있는 재건 채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라고 혹을 붙여버리면 계약을 3월 1일 날 맺었다 할지라도 어른 10월 26일 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할 때까지는 갑에 가서 건물을 달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리 건물을 달라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시험에 합격함이라고 혹을 붙여버리니까 제한을 받더라 이거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제한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때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고 불확실한 사실이죠. 이런 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무슨 조건이다? 효력의 발생을 제한하니까 이걸 정지 조건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어른 가본 데서 건물을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딱 정지가 되어 있는 거야. 정지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합격이 되면 그 정지가 풀리면서 청구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지 조건. 그러니까 연습을 다시 하면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붙이는 것을 조건이라고 그 조건의 내용이 법률행위 효과를 정지시켜 놓으면 정지조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켜버리면 해지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지조건이다. 조건을 개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한은 갑의 을보가 하는 이야기가 이번 추석이 되면 예쁜 옷을 사줄게. 옷을 공짜로 사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정리죠. 옷을 사줄게 라고 정리를 하면서 여기다 혹을 붙이기를 이번 추석이 되면이라고 혹을 붙였죠. 그런데 추석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날짜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추석이 되기 전까지는 어른갑에게 옷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은 뭐야? 딱 정지가 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다가 나중에 추석이라는 날짜가 딱 도래하면 그때부터 옷을 사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말한다. 기한이다 라고 하고 기한 중에서도 추석이 되면 그때부터 사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이런 기한을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란 것은 발생한단 말이나 시기
시가 무슨 말이요? 시작된다 이 말이죠. 시작된다. 시기, 발생, 시기. 정지조건과 시기는 효과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죠. 종래에 들어갈 것이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장래에 들어갈 것이 추석이 확실한 사실은 기한. 이렇게 조건과 기한을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뭐 정지조건, 해지조건 하는 말이 있는데, 정지조건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한 개 줄게, 또 결혼을 하면 집을 사줄게, 이런 것들이 정지조건이죠. 그러니까 집을 공짜로 사주겠다라고 정려계약을 맺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 사달라 할 수 없죠. 결혼을 할 때까지는 뭐야? 그 효력이 정지돼 있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떻게? 정지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 것을 정지조건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조건은 해지조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성취 의존케 소멸케 하는 조건인데, 예컨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돼 있죠. 그럼 지금부터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주다가 취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준다 안 준다? 더 이상 안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발생되었던 법률의 효과를 취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시켜버린다. 주던 것을 안 준다 이런 뜻이죠. 생활비를 취직할 때까지만 준다는 것은 해제 조건이다. 취직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던 것을 안 준다 해제 조건, 안 주다가 준다 정지조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쭉 나와 있는데요. 공익상불어, 사익상불어 이렇게 뭐 굳이 연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 3가지 정도를 외우시면 돼. 공익상불어에 보니까 그 뭐 예컨대 혼인, 이혼, 입양 이래 되죠. 이런 게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라든지 아니면 사익상불어에 보니까 단독행위 하는 말이 있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수표행위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엄행위나 수표행위 이런 것들도 조건기한을 못 붙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3개를 딱 정해놓으면 됩니다. 조건기한을 못 붙이는 것은 뭐? 단독행위, 그 다음에 신분행위, 그 다음에 엄을 발행한다든지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엄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는 깔끔하게 해야지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단독행위, 신분행위, 수표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놓으시고, 그런데 예외도 나중에 보면 있습니다. 예외는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기한을 한번 봅시다. 기한은 장래에 돌아갈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거기다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추석이 되면 옷을 사줄게 이런 것들이 뭐야? 기한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매년 생일이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한을 붙인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에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는데 시기란 것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시가 뭐야? 시작이죠.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뭐야? 기다리고 있다가 1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걸 우리가 시기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기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만기입니다. 만기란 것은 지금부터 출발했는데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내년 12월 31일이라는 딱 정해진 날짜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야? 임대차 관계가 끝나죠. 그런 것을 종기다. 끝난다 이 말이죠. 종기. 그렇게 구분.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둘 다 기한이니까 장래에 돌아갈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확정기한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아까처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추석이 되면 한다든지 생일이 되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래에 도래하고 날짜도 딱 정해져 있죠. 추석, 뭐 생일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이라는 것은 그 우리 예에 보니까 가별에게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다 그죠? 근데 개가 죽고 안 죽고는 뭐예요? 장래에 돌아갈 것이 개는 반드시 죽죠. 확실합니다. 장래에 돌아갈 것이 확실한 사실인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런 것은 뭐라?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확정기한.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는가를 한번 보고 갑시다.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한번 챙겨볼까요? 저번주에 배운 요 표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가 아주 요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1월 달에도 다시 보겠지만 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한 이익.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렸다. 1억을 빌렸다를 뭐라고 표현하죠? 소비대차 이랬다, 그죠? 소비대차. 소비물을 빌린 거야. 그리고 12월 31일 날 갚아준다고 무슨 말이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주기로 했어. 그런 것은 무슨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를 주면 어떻게? 이자부 소비대차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자를 안 주고 돈을 빌렸었다면 빌린 사람은 채무자,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기한이익, 즉 12월 31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누가 이익을 가지고 있죠? 채무자만 이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적으면 돼.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는 경우는 뭐야?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무이자 소비대차 계약은 채무자만 기한이 간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을의 돈 1억을 무상으로 대가의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이것을 기한이익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를 10%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갚을 때 뭐야? 1억하고 1억 1,000만원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를 10% 주기로 했다가 뭐야? 이자부 소비대차죠. 이런 경우에는 쌍방 모두가 기한을 갖습니다. 쌍방이 기한을 간다. 그것을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12월 31일이 되면 이자 10%를 받을 이익이 있고 갑은 이자 10%만 주면 12월 31일까지 1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기한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상임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상임치.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상임치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쌀 10가마를 을에게 을의 창고에다가 창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맡긴 거예요. 맡긴다가 무슨 말이에요? 임치죠. 임은 무슨 말이야? 맡긴다. 맡겨 치는. 둔다죠. 맡겨둔다. 맡겨둔다를 임치를 하죠. 그런데 무상으로 매겼으니까 무상임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무상임치의 경우는 1년간 창고업자는 쌀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채무를 지고 있고 쌀 주인은 1년 뒤에는 쌀 10가마를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누구만 이익이 있죠? 창고업자는 아무 이익도 없죠. 쌀 주인인 갑만 1년간 남은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죠? 이런 것을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기한이익 이야기예요. 기한이익.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한이익 포기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포기해 보면 이 채무자, 채권자처럼 일방적으로 기한이익을 할 때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포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쌍방 모두가 기한이익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고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본수 가서 상세히 보시면 되고 대충 기한이익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 이것을 기한이익이라는데 기한이익을 누가 갖는가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사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 채무자가 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든지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됐다 이럴 때 하는 건데 나중엔 저당권 할 때 조금 볼 거예요. 그때 보시기로 하고. 자, 일단 오늘은 요 기한은 이런 거다 하는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총칙은 끝났고요. 물권법을 조금 볼 건데 물권법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